자, 확률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얘기를 간략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회현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사회현상의 예를 들면 일기예보, 복권, 경품, 보험료율, 지하철 안노출 가능성, 우리 일상생활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우리의 삶은 일기예보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복권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할 가능성을 되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아마 될 가능성이 뭐 어떤 복권은 5%가 아닐까? 어떤 건 7%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린 좀 더 나은 확률의 베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수리적, 통계적으로 표현한 것을 바로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은 역사적으로 가능성 법칙의 공식적 연구인 확률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도박에서만 쓰이긴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주사위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글에는 동물의 발톱에 뼈로 만든 다음과 같은 사면 주사위, 이걸 써서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박을 기점으로 사실은 확률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확률이라는 것은 도박, 갬블링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쓰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되었죠. 예. 그리고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확률론이라는 학문이 대두되게 됩니다. 단지 도박의 이슈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었고, 그 수학자는 도박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참 이게 표현이 그런데 이때부터도 겸직하셨네요, 그렇죠? 네, 융합학문 하셨네요. 근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융합에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학과 간 장벽, 그리고 서로 다른 부서 간의 장벽, 서로 너무 벽치기 가까운데 옛날부터 융합은 성행했습니다. 성행했었고 수학자이자 도박자인 카르다노가 1500년대죠. 500년대. 일단은 연구를 했고요. 연구를 왜 했냐면 예, 예전에는 사실은 무역이 많이 활발했었죠. 특히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주로 무역의 상인들이 배를 대고 많이 쉬고 그런 데였는데 거기서 많이 발전했던 게 여관, 상업,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도박입니다. 도박을 즐겨 했고 그 드메레라는 특정 사람이 주사위 도박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많이 이익을 남겼습니다. 예, 남겼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세 개의 겸직이네요. 세 개의 겸직. 수학자, 물리학, 철학자 파스칼과 실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런 도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파스칼이 답변을 편지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승률을 연구해서 실제로 드메레는 그 승률에서 좀 더 높은데 베팅을 함으로써 이익을 많이 낸 도박사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게 바로 카르다노 이후에 바로 파스칼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사상가이기도 하고 원뿔 곡선의 실론, 유체 평형, 많은 연구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유고지 팡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못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지만 특히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도박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확률론이 대두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르다노와 드메레를 살짝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 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르다노는 수학 자체를 도박에 적용을 한 첫 수학자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쓰리겸직이죠. 의사이자 수학자이자 도박자입니다. 쓰리겸직. 그런데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도박을 즐기고 약간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점성술을 연구하기도 했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교수가 되게 됐습니다.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게임에 이길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수학을 많이 사용했고 그 연구 자료가 누적이 돼서 확률론의 기초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가 죽은 후 도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에서였고 그 중에 유명한 도박사 중 하나인 드메레는 도박을 할 때 수학적으로 생각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고 친구인 파스칼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편지로. 그리고 다른 파스칼은 다른 수학 천재인 드 페르마라는 분에게 또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과정이 맞느냐 도박의 얘기를 하다가 현대적인 형태로 확률 이론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스칼과 페르마를 통해서 연구된 확률론은 스위스의 베르누이와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드 무아브르에 의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19세기 초에는 라플라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수학적 체계로 조직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전 확률은 완성이 되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통계적 확률을 정의하게 되고 1930년대에 의해서 콜모그로프에 의해서 측도론적 확률의 기초가 확률되어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오늘날 확률론이라고 불리는 확률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역사를 설명드린 이유는 물론 제 수업이나 강의에 많이 등장하진 않겠지만 하다 보면은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파스칼, 페르마, 그리고 무아브르, 콜모그라프, 베르누이, 포아son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나왔지? 이름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연결성도 없고 갑자기 이름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지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확률론이라고 함은 결국 다시 정리하면 고대부터 시작해서 일상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건데 도박에서 시작된 많은 연구가 실제 확률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을 배우기 위해선 두 가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확률 계산을 위해선 경우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경우의 수라는 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 또는 그거의 분포,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를 그려보는 게 확률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될 겁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 사실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저는 썩 좋아하진 않는데 풀었으면 모든 가능성, 모든 경우를 파악하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케이스가 다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F에서 어떤 Y를 예측할 때도 Y가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1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X가 10을 넣었을 때 Y가 5가 나올 게 어떻게 되죠? 일단 5가 나올 확률은 30%야. 4가 나올 확률은 20%야. 6이 나올 확률은 뭐 20%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인지 알아 이 확률이 나와요. 사실은. 얘가 한 10개 중에서 5가 나올 확률이 10번 중에 3번입니다. 그럼 30%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률 계산하기 위해선 Y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Y값, 후보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우는 게 바로 경우의 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건 주로 순열, 그리고 조합입니다. 이 이름은 들어본 적도 있고 들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순열 조합은 지금 얘기하고 거의 언급할 일은 없습니다.
이 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쓰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은 모든 경우가 몇 개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이름에 현혹되어서 이름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괜찮으니 모든 경우를 생각한다. 그 관점만은 놓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자, 순열을 먼저 보면 내가 만약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순서를 고려해서 늘어놓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1, 2, 3, 4, 9 이런 것도 되고 4, 2, 1, 3, 8, 7, 1, 3, 5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서 하나씩 배치를 한답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경우의 수, 전체 경우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자리가 9개가 있죠. 9개의 자리니까. 이 중에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개가 오겠죠. 즉 1에서 9까지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이 중에 하나가 이미 왔기 때문에 동일한 게 오면 안 되죠. 하나를 아무거나 빼면 그 다음에 8개의 경우의 수가 올 거고 그 다음에 7, 6, 5, 4, 3, 2,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걸 다 곱한 거의 개수만큼입니다. 이걸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9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즉 내가 이 9개의 칸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나열하는 모든 경우는 9 팩토리얼 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간략히 해볼게요. 늘어놓는 건 좋은데 칸이 9개가 아니에요. 4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1에서 9까지가 오죠. 9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하나씩 빠지니까 8, 7, 6개의 경우의 수가 올 거고 따라서 1에서 9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4개의 자릿수에 나열될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자리의 숫자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순열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를 NPR이라고 합니다. N개의 자리 중에 그렇죠? 아니 N개의 경우의 수 1부터 9까 숫자 중에서 4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9P4가 되고 1부터 9까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9개의 칸에 늘어넣는 건 9P9가 될 겁니다. 그래서 9, 8, 7, 6, 5, 4, 3, 2, 1의 곱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한 게 단순히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모든 케이스를 확인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순열은 심플한데 조합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부터 4까지의 숫자들을 순서로 고려해서 늘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3개의 자리래요. 그럼 앞에 배웠던 얘기처럼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4p3이 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리저너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총 24개인데 이 24개가 뭔지 한번 늘어나 봤어요. 실제로. 늘어다 봅시다.
느려다 봤더니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1, 2, 3만 사용해서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2, 3, 4만 사용해서 또 6개의 케이스가 있고 1, 2, 4를 써서 다시 한번 6개 케이스가 있고 1, 3, 4만 써서 6개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4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늘어놓는 게 좀 귀찮아요. 사실 이 수학이나 이런 확률적인 걸 잘 하려면 조금 뭐랄까요? 조금은 부지런해지거나 아니면 좀 과감할 용기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끈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다 써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쨌건간 24개의 케이스를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순서가 없다는 건 1, 2, 3이든 1, 3이든 같은 거예요. 그냥 1, 2, 3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 따라서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숫자의 종류만 체크하게 될 거이고, 그리고 경우의 수는 24개가 아니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 2, 3만 사용되는 하나의 경우, 2, 3, 4만 사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 1, 2, 4만 사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 1, 3, 4만 사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 총 4개의 개수밖에 안 생깁니다. 즉 24개였던 게 4개로 바뀝니다. 이걸 굳이 한번 어떤 관계인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순열로 인해 나열하는 건 조합 입장에선 1이 6개로 뻥튀기 된 거예요. 한 개가. 결국 원래라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밖에 없는데 순서를 고려하니까 한 개가 6개처럼 한 개가 6개처럼 한 개가 6개처럼 한 개가 6개처럼 표현해서 24개가 된 거죠. 이 6개라는 걸 팩토리얼 형식으로 바꿨더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3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것, 즉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인 체크하는 건 순열을 먼저 계산하고 한 개인데 6개로 뻥튀기 된 것처럼 뻥튀기 된 경우의 수를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조합 NC4라고 쓰는 R이라고 쓰는 조합은 결국 N, P, R이라는 순열을 계산하고 뻥튀기 된 경우의 수 R 팩토리얼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심플할 겁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그려보면 너무나 심플한 케이스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열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하는 방식인데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왜 고려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도 순열인 케이스, 조합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순서를 고려하면 이날은 5, 이날은 6, 이날은 4, 이날은 3, 이날은 4, 이날은 3인 거지만 그쵸? 패턴으로 봤을 때 이건 그저 3, 4, 5, 6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순서를 고려해서 5, 6, 4, 3, 4, 3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패턴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 4, 5, 6으로 볼 거냐 이런 경우의 수와 같은 겁니다.
유사하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고려할 때, 즉 사건, 이벤트, 이슈를 얘기할 때 시간축, 즉 시간을 고려한 순서를 고려한 사건들이 있고 순서 또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일반화돼서 표현한 말이 순열 조합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열은 시간을 고려한 패턴과 같이 순서를 반영한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값이 뽑혔었는지 그 케이스만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관계성을 보니 결국 순열에서 여러 가지가 뽑힌 가능성, 뻥튀기 한 거였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뻥튀기 한 케이스를 뻥튀기 나눠주고 제거함으로써 그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조합입니다. 따라서 항상 모든 경우의 숫자는 순열이 조합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순열과 조합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굳이 이런 수식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식 저도 잘 외우진 않아요. 이 수식을 외워서 계산을 하고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 문제가 과연 시간 순서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 시간 순서를 고려했을 때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숫자는 순열과 같은 케이스로 계산하면 되고,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패턴이 있었지? 이런 문제를 푸시게 될 때는 조합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식 외워서 계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컴퓨터에 치면 다 나오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열과 조합을 정리드렸고요. 이 순열과 조합을 활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자, 사각형의 개수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이라고 함은 이렇게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가 있는 거죠. 맞죠? 사각형이 만들려면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입니다.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그렇죠? 그럼 가로를 봤더니 1, 2, 3, 4, 5 5개의 선이 있습니다. 5개 중에 가로선을 2개 체크하고 세로는 A, B, C, D 4개의 세로줄 중에서 4개의 세로줄 중에서 2개의 줄을 선택하는 게 결국 사각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5개 중에 2개의 가로, 4개 중에 2개의 세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순서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2개를 선택하는 거랑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랑 같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3번과 4번 선택, 그리고 4번과 3번 선택 상관없죠? 똑같은 거죠.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순서, 위치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활용해서 5개 중에 2개의 가로, 4개 중에 2개의 세로를 선택하면 사각형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문제가 1번 순서를 고려하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문제는 지금 조합을 쓰는 것이고 사각형을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 이거는 5개 중에 2개의 가로선을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의 가로줄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2개를 곱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동적인 겁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는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컴퓨터 치셔도 괜찮아요. 계산해주겠죠. 저는 여기 써놓긴 했지만 이렇게 5C2 곱하기 4C2 두 개. 왜 곱하기입니까? 동시에 일어나서 두 개 선택하고 동시에 세로도 두 개 선택해야 됩니다. 사각형을 만들려면 동시에 곱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 겁니다. 이런 방식이 결국 순열과 조합을 사용해서 우리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방식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순서, 시간,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지 고려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순열 조합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실제 사건 또는 데이터 값에서 결국 모든 가능성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로 순서대로 발생하는 경우와 순서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이름을 붙여서 순열 또는 조합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모든 가능성을 파악을 하되 모든 가능성이 순서가 있던 순서가 없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잘 구별해서 모든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배웠던 얘기시처럼 순서가 있는 경우는 4개 자리 중에 4개 숫자들 중에 3개 자리를 차지하는 개수, 그렇죠? 4p3. 반면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c3이었죠. 그렇게 4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앞에 예제를 기반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고 이제 배워야 할 건 바로 드디어 확률이 무엇인지 그 확률의 등장을 배울 겁니다. 확률의 등장. 우리가 실제로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사실은 일부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일부 또는 특정 사건, 특정 예측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예측 값에 대한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전체 케이스 이를 확인했던 것이고, 전체 케이스 중에서 일부 또는 특정 사건, 특정 예측 값이 발생되는 케이스를 비율로 표현한 게 바로 확률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었던 예시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3개의 자리를 채우는 케이스, 총 24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확률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래 표와 같이 표현합니다. 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표현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내가 특정 상황을 전체 사건 중에 1, 2, 3이 포함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처럼 1, 2, 3이 아니라 2, 3, 4가 포함되는 경우 가능할 겁니다. 또 1, 2, 4 아니면 1, 3, 4가 포함되는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24개의 경우 중에서 1, 2, 3이 포함되는 경우는 6가지고 나머지도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각 경우의 수는 24분의 6, 4분의 1이 됩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확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확률이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일부 또는 특정 사건, 특정 예측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확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확률의 특징이지만 전체 합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확률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확률을 표현해 봤을 때 두 개의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내일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그 중에 앞면이 나올 때마다 내가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드는 건 내일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이 3번 중에 앞면이 몇 개 나오는지 예측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앞면이 나오면 내가 돈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돈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 내가 이런 내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봤을 때 특정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면이 0개인 경우, 앞면이 1개인 경우, 2개, 3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3번 던지니까. 그리고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TTT, HTT, THT, TTH, HHT, HTH, THH, HHH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이 8개 중에서 앞면이 0개 나오는 경우는 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확률은 8분의 1. 앞면이 1개인 경우는 3가지이기 때문에 8분의 3. 앞면이 2개인 경우는 3가지이기 때문에 8분의 3. 앞면이 모두 3개인 경우는 8분의 1. 전체의 합은 1이 됩니다. 이렇게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먼저 배웠던 겁니다. 전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알아야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대상을 하고 있는 특정 상황일 경우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의 확률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돈을 벌려면 결국 앞면의 개수가 뒷면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죠. 즉 2개 또는 3개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이런 것도 확률로 정리할 수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앞면이 2개 이상인 케이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그런 케이스의 확률은 2개를 더하니까 8분의 4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y는 fx와 같이 f를 안다는 가정하에 어떤 y가 나올 수 있는지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실제 y는 0, 1, 2, 3이 나오고 이거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앞면의 개수가 0, 1, 2, 3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그렇죠? 도수 분포표 또는 히스토그램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윷놀이 사건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차례에서 윷을 던지는데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 그러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고 싶겠죠? 우리가 윷놀이에서 할 수 있는 건 도, 개, 걸, 윷, 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일 경우에는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특정 상황, 도가 나오는 경우, 개가 나오는 경우, 걸, 윷, 모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예측을 위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당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이 나오죠. 그리고 순서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총 16개가 나옵니다. 16개. 하나, 둘, 셋, 넷, 6개, 4개, 1개, 1개. 이 중에서 도가 나오려면 아무거나 앞면이 하나면 되죠. 4개의 케이스. 확률은 16분의 4.
개가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2개면 되니까 이렇게 6개의 케이스 16분의 4가 되고 6이 되고, 거리 나오는 건 앞면이 3개입니다. 따라서 4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16분의 4가 됩니다. 유시 나오는 경우, 뭐가 나오는 경우는 모두 뒷면이거나 모두 앞면인 케이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하나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확률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경우의 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익히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특정 상황이 될 수 있는 케이스에서의 경우의 수, 그 비율로 표현을 통해 확률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예시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정의됩니다. 전체 사건들 중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비율, 그 가능성을 확률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예시에서 동전 던지기에선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전체 합은 1. 윷놀이에선 16분의 4, 6, 4, 1, 1 해서 전체 합이 1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확률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일반화된 표현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많죠. 1, 2, 3이 포함되냐, 2, 3, 4가 포함되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나열하는 거, 동전 던지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에 걸린 모, 윷놀이도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런 상황마다 항상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전체 사건 중 1, 2, 3이 포함되는 경우, 앞면이 연계인 경우, 네, 도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쓴다는 거는 다소 일반화된 표현이라기보다 특정 문제에 맞게 특정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률, 통계 이런 수학적, 공학적인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이런 상황들을 일반화돼서 아무 문제나, 즉 어떠한 문제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확률은 probability 약자인 P라고 쓰는데 P에 괄호 열고 X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가 전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X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X가 뭐지? 자, 이 X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변할 수 있는 값이라는 의미인 변수 X로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 X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왜 확률 변수라고 하냐면 앞에서 봤던 두 가지 문제 볼게요. 이 동전 던지기에서 결국 특정 상황이라는 거는 앞면이 0개, 1개, 2개, 3개인 거죠. 즉 x라는 것을 앞면의 개수라고 정하면 x는 0, x는 1, x는 2, x는 3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 그럼 윷놀이는 어떻게 합니까? 윷놀이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에 걸린 모를 알기 전에 도가 나온다는 건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개수라고 했을 때 도가 나오는 건 x가 1인 케이스입니다. 개가 나오는 건 x가 2, 걸은 x가 3, 윷은 x가 0, 모는 x가 4인 케이스인 것 뿐입니다. 위에도 동전도 x가 앞면의 개수면 x가 0일 때, x가 1, x가 2, x는 3일 때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푸는 문제가 동전 문제든 윷놀이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상황적인 모습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x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즉 이 확률을 표현하는 변수 x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을 하고 그걸 0, 1, 2, 3으로 표현하고 윷놀이도 0, 1, 2, 3, 4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확률 변수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 변수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그저 앞면의 개수라고 정하면 동전 던지기에서의 x는 0, 1, 2, 3 윷놀이에서도 결국 x는 앞면이 1, 2, 3, 0, 4 인 것뿐입니다. 그럼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특정 상황, 독에 걸림을 썼죠. 이걸 다시 한번 확률 변수처럼 쓰면 특정 상황을 쓰지 않고 그저 확률 변수 x는 앞면이 0, 앞면이 1, 앞면이 2, 앞면이 3, 앞면이 4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확률 변수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 일반화된 규칙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 문제가 윷놀이인지 사실은 동전 던지기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저 똑같이 일반화된 모습으로 x가 0, 1, 2, 3, 4일 때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4,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y는 fx라는 흐름을 썼죠. 이때까지. 이 f라는 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px인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y가 16분의 1이 나오고 x가 1일 때는 16분의 4 x가 2일 때는 16분의 6 x가 3일 때는 16분의 4 x가 4일 때는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각 확률 변수의 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y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y값 자체가 앞면의 개수라고 했을 때 0, 1, 2, 3, 4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x와 y를 표현한 게 바로 확률 분포도입니다. 자, 왜 확률 분포도냐면 그래프를 만드는데 가로축은 x를, 세로축은 y인 px를 입력해 두고 실제 각 x에 따른 y 값을 점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각각은 확률인데 각각에 퍼져 있는 정도, 확률의 분포라고 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도라고 합니다. 결국 사실은 저는 확률 분포도라는 용어를 별로 쓰진 않고 확률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에요. x와 y에 대한 히스토그램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린 그저 수학적 표기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x가 어떤 값일 때, x가 1, 2, 3, 4, 5일 때 정확히 표현하면 x가 0, 1, 2, 3, 4이긴 하네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훨씬 맞는 표현이에요. 0, 1, 2, 3, 4일 때 확률 값은 얼마인지 그 y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값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 x의 값이 얼마의 확률로 표현될 수 있는지 퍼센트와 같은 개념이고 전체 합은 1, 100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용어를 더 설명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1, 2, 3, 4, 5 이 값을 쭉 이어주면 이런 선이 되겠죠. 그렇죠. 선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선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y는 px인데 y는 px가 이렇게 선의 개념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결국 곡선이죠, 곡선. 곡선이고, 잘 표현하면 이것도 결국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식 아니면 방정식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식 또는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결국 y는 px의 이 p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함수가 있다면 그 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정리 드릴게요. 다시. 결국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이유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함이고, 확률에서 필요했던 건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야 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 특정 상황에는 얼마나 많은 개수, 경우의 수가 발생할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게 확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 몇 개인지 확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확률의 흐름, 확률의 분포라고 하고, 확률의 분포 또는 확률의 흐름을 동전 던지기 문제든 숫자를 나열하던 문제든 아니면 윷놀이의 문제든 결국 확률 변수라는 걸로 일반화할 수 있다. 확률 변수의 변수 x를 무엇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단순히 x가 0, 1, 2, 3, 0, 1, 2, 3, 4, 5일 때 추정되는 y값, y는 무엇인지, 그 확률이 무엇인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각 x에 따라서 확률의 표현식을 이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히스토그램을 확률 분포도라고 하고, 이 확률 분포도에 나타난 그림을 함수식 f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좀 수학적인 거라 다시 정리 드릴 건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 도박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베팅을 할 건데 특정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이 높은 게임에는 돈을 많이 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돈을 적게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학자들, 카르다노, 드메레, 아니면 여기 나와 있던 페르마, 아니면 라플라스, 콜모그라프, 베르누이, 포아성, 이런 분들 때문에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선 전체 경우를 알아야 하는데, 전체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순서를 고려할 수 있는 순열 방법,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케이스를 계산하는 조합 방법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경우의 수를 알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라기보단 특정 상황, 그렇죠? 특정 상황, 일부 상황에 대한 값들이 얼마의 확률로 발생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값을 예측값으로 써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한 확률을 퍼센트, 비율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비율로 표현된 방식은 동전 문제든 윷놀이 문제든 결국 확률 변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결과 표현되는 확률의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확률 분포도,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